네, 오늘 발표를 맡은 그 해살나무 바다 아래 와추 테라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에 있는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발표라고 할 건 아니고 선생님들, 저도 이제 이 물에서 일하는 강사로서 이제 문제점, 이제 뭐 물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강사분들의 이런 신체적인 문제점과 고충과 이런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쇼에 보여드린 거는 사실, 어, 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수영장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고 일반 고객들이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들어가지만 저희는 3시간, 4시간, 5시간씩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그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래는 트레이너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움 병원에 있는 차움 멤버십에 들어가면서 재활과 자세 체형 교정, 그 다음에 마취 테라피, 수중 재활 운동 여러 가지를 하는 멀티 트레이너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의 경력이 쌓여서 지금 이제 제주에서 이 마취 테라피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음, 나는 이제 뭐 이런 자격증들을 지금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같이 공유할 내용이 물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알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까지 해서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다는 모르지만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강사로서 물에서 계속 몸을 담그고 있는 강사로서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네, 잠깐 잠깐 이렇게 마이크 켜고 얘기할 수 네, 있죠. 네, 네. 이제 저는 질문을 조금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써놓은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게 생소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김자연 선생님, 네. 활성산소 제거, 네, 활성산소 제거.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한 분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귀한 이게 저, 시간을 서로에게 쓰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네, 질문해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네. 이제 활성산소 제거라는 게, 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싶어요. 잠깐, 한 1분 정도라도. 우리가 물에서 내 고객과 내 환자의 활성산소 제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활성산소 제거를 하려면 어쨌든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대할 때,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 내가 물에서 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려면 이 사람의 기분과 컨디션과 이런 조절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 이제 저희가 같이 모임 회의를 했을 때, 그 줌 강의했을 때, 어, 뭐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고객이나 환자를 물에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부터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환자가 내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 고객이나 환자를 내 물에 내가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에 모시고 들어오는 것까지가 시작인데, 거기서부터가 고객 관리, 그다음에 고객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p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H가 수소이온 농도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매일 들어가는 물에 pH 농도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근데 제가 또 저번 이제 그 강의 때 느꼈던 게, 어, 저희가 환자 치료를 하거나 고객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시킬 때 적어도 15분에서 50분, 1시간 정도를 물에 있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 물의 pH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물에 대해서 모르면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일 그냥 물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나빠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물을 담그고 있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인지 내 몸에 해가 끼치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수영장에 있는 설비 하시는 분들이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제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pH 농도를 들어가는 강사 모두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 pH 농도는 낮을 때와 높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리트머스 용지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뭐 기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지를 사용해서 많이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오전과 점심 때, 저녁 때 수영장에 사람이 많이 들어갔을 때와 적게 들어갔을 때와 습도, 온도에 따라서 pH 농도가 계속 바뀝니다. pH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pH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pH가 낮을 때, 보통은 7.0 이하로 있을 때는 우리 몸, 그 물 자체가 산성이 돼요. 근데 산성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안 좋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 피부나 아니면은 내 지금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와요. 내 몸에 이 살아있는 피부나 이런 몸에도 자극이 가는데 그거보다 이제 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관, 장비, 그러니까 수영장 물에서 쓰는 장비들도 다 부식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식이 되는데 제 몸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을 느낄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물 냄새가 어떻다. 꼭 장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물론 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내가 물이 딱 들어갔을 때, 수영장의 문을 열었을 때, 수영장의 염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다음에 물의 농도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수영장의 pH 농도가 7.0 이하일 때는 물이 산성화가 되고 내 피부나 이런 것들이 자극이 계속 오는데 심지어는 배관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H가 7.0 이하일 때는 칼슘 농도가 이 물에 더 많이 녹아들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같은 수영장 콘크리트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도 콘크리트까지도 손상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pH 농도를 너무 낮을 때 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제 하루에 4명의 환자나 그 고객을 받기 때문에 4시간 이상 들어가는데 매번 그 pH 농도를 올리는 약품이 있어요. 근데 그 약품을 쓸 수가 없어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민간요법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게, 어, 저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청소할 때 쓰는, 그 과일 씻을 때 쓰는 파우더 아시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이킹 파우더. 맞아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로 우리 pH 농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급할 때 그 농도를 그리고 또 한 번 넣고 잘 섞어서 한 1시간 정도 있어야지 그게 농도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또 다른 방법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영장에서 계속 이제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아마 왜 다른 수영장이나 스파나 아니면 리조트에 가셨을 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사우나나, 저런 게 있어야 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폭포수 보셨나요? 네. 폭포수나 이렇게 위에서 분사하거나 아니면은 옆에서 분사하거나 아래에서 분사하는 폭포,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에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에어레이션이 있는 곳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마사지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수영장에서 쓰는 에어레이션은 마사지 용도 있지만 물을 물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조금 pH 농도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산성화가 됐을 때는 물 안에 있는 기포를 계속 만들어내서 이 물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강사가 들어가서 임시라도 막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물 분사하는, 어, 물 분사하는 그 호수 같은 경우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호수를 위에서 아래로 꽂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해도 물에 있는 pH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물도 이런 우리가 물만 알면 금방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내 몸도 지키고 환자 몸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pH 농도가 너무 높을 때예요. pH 농도가 너무 높다는 건 알카리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카리성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카리성 물 좋다. 그 다음에 뭐 알카리성, 알카리화. 근데 사실 이것도 다 수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적정량이 있는데 8.0 만약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침전물이 많이 생겨서 이 물에 석회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셨을 거예요. 벽면이 하얗게 돼요. 손으로 닦으면 이렇게 약간 묻어나듯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염소, 저희 몸 안에 있는 각질이라든지 머리카락,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선크림, 화장품, 오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소독하는 염소를 저희가 다 투여하게 되는데, 그 염소의 역할이 떨어져요. 그 석회질이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염소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물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pH 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어쨌든 물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 몸뿐만 아니라 배관이나 수영장 벽면이나 뭐 아니면은 여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 박테리아나 그다음에 햇빛을 받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끼 같은 것도 많이 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번식하면 저희 몸에 좋지 않겠죠. 근데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이제 전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피부 건조라든지 뭐 각 피부 그다음에 알러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번엔 이제 pH 농도가 너무 높을 때는 CO2를 아까는 낮을 때는 CO2를 이제 배출했잖아요. 오히려 CO2를 막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흐름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무조건 썩어요. 근데 물 안에서 계속 여과기를 돌려주고 물을 흐르게 만들면 대신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계속 흐르게 만들면 CO2가 계속 그 안에서 유지되면서 pH 농도, 그 알칼리성이 강한 게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거는 물 안에서 조용히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위에 커버를 씌워주는 거예요. 커버를 씌워주게 되면 이제 CO2가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그 수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사들, 뭐 저희 몸을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몸을 지키기 전에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환자를 치료하려면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우린 물에서 일하는 수중재활 운동사인데 물에 대해서 모르면 그거는 정말 어폐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여기 슬라이드 쇼에 다 나오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를 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저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수영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선생님, 사람이 계속 쓰면 네. 사실 산성화되기 쉬운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알칼리화가 그렇게 알칼리 pH 농도가 그렇게 높아져요? 어, 보통은 이게 막 온도 차가 제일 많이 큰 것 같아요. 알카리화 되고 내가 물을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흐르지 않고 왜 그냥 놔뒀을 때. 아, 그래서 여과기를 계속 돌려줘야 돼요. 원래는 여과기를 이제 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하루에 3번 이상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풀이 5m, 5m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환자나 손님을 받으려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어, 그 히트펌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히트펌프가 제가 5m, 5m면 25톤 이상의 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25톤의 물을 여과시키는 것 그 히트펌프가 보통은 제일 저렴한 게 5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걔네가 하는 역할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AI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온도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온도에서 뭐 습도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제가 딱 정해놓은 온도에 몇 시에 올라가고 몇 시에 내려가고 이런 것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습도를 사실은, 조절한다는 게 선생님 그 수영장 전체 환경의 네, 습도를 조절한다는 그쵸. 거죠? 그걸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습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고, 뭐,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사실 이제 제가 물을 조금 더, 어, 그 일하는 게 더 많아지면, 그걸 조금 더 저렴한 걸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물 관리를 아예 그냥 그 기계에 머신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기계가 그렇게 잘 발달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그 물을 알지 못하면 기계는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영장의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냄새와 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농도,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리트머스 용지는 안 쓰는 거죠, 이제. 써요. 지금도 그, 써요. 네, 네, 어. 그 써요. 근데 지금, 네, 제가 수영장, 조정을 해주는데도 리트머스 용지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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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눈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확실히. 그 아무리 머신이 잘 돼 있고 해도 제가 직접 확인하는 거랑 다르기 그럼 때문에 선생님이 리트머스 용지 넣었을 때 최적의 값은 색깔이 어떤 색깔을 아, 제일 선호해요? 그게 이제 내가 잠깐 볼게요. 네. 보통 이렇게 시설팀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화학 약품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 리트머스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확실히 본인이 관리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새 거긴 한데 다른 걸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사실 네,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이거 슬라이드 쇼 아니. 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지금 수영장에 있어가지고 색깔이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아, 제가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니 선생님. 괜찮아요? 어, 아,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여기 쓰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여러 번 네, 쓰는 하나씩 거예요? 네,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운 그 리트머스 용지가 네, 아니라 그걸로 딱 우리가 딱 볼 수 있게 얘가 네, 아예 이 되는구나. 색깔 구분이 다 돼 있고 음,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표준화가 초록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이나 흰색은 염소 수치가 너무 낮은 거다. 아니면 초록색 이상으로 뭐 약간 주황색으로 변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높은 거다. 이게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물을 더 타서 섞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pH 농도를 맞춘다거나 더 안 좋을 때는 물을 아예 빼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른데 제주 특성상 또 저희 수영장 특성상 그 위에 반이 막혀 있고 반이 뚫려 있어요. 그럼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습도가 높은 바람이다. 아니면은 비가 막 온다. 그러면 산성화가 돼요. 비가 어, 아무리 비가 아무리 뭐 깨끗하고 제주 그래도 물에서 그 떨어지는 그 비의 농도나 비의 그 어떤 물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한 번 또 보면 또 산성화돼 있고 그럼 물을 또 다시 섞어야 되고 심할 때는 물을 다시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강사분들이 직접 원래는 되게 큰 수영장들 지금 계신 데는 대부분 다 설비팀이 있어요. 그 설비팀에서 그걸 다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있던 제가 있던 차움에서도 수영장 굉장히 크고 시설팀도 워낙 잘 돼 있고 하지만 어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매번 체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 몸을 저희가 지켜야 되니까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보여드리고 확인해서 아, 오늘 pH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낮습니다를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관리를 부탁한다라는 이런 뭔가 그런 얘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계속 쉬지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환자를 받고 있고 고객을 받고 있는데 물까지도 사실 내 몸에 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오랫동안 롱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물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직접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말씀드렸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근골격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 물이라는 환경이 그러면서 물에만 들어가면 뭔가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놓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 어, 맞아요. 물의 물이, 부력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키가 작은 여성들은 발바닥을 바닥에 두지를 못하고 동동 뜨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이 또 말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율신경 기능장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것들, 저는 이제 아까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어, 이 슬라이드 쇼에 이렇게 보시면 설명을 디테일하게는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얼마만큼 우리 신체에 있는 물에 대해서 아는지,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역할 같은 거, 이런 내용들, 이런 의문들을 환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몸은 선생님들이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오늘 공유한 내용이고요. 이제 만약에 질문이 또 더 없으시면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질문하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좋겠는데, 네. 네. 네네. 실질적으로 그 제주에서 네.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와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풀로 있는 게 전국에 한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자들의 연령대랑 그리고 그 좀, 그 대상에 맞게끔 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베이지 와츠 1, 와츠 2까지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거의 수업을 듣고 수중재활 운동사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대다수인데 네. 사실 그 와츠로만 또 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전쟁선에 나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애인 대할 스포츠 지도사의 수영 지도사라고 했었을 때도 충분하게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나와 있고,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수중재활에 관련돼서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서두에서 얘기하셨던 그 물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맛보기 형태를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런 중요한 얘기를 어디서든 들어본 적이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쪽에 저 흥미가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결론은 하고 계신 분들의 대상과 그리고 그런 질환들과 그리고 기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상은 우선 그냥 제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제일 어린 친구가 13개월이고요. 13개월 남아고, 그 남아는, 이제 어머니가 필라테스를 임신 중에서 하시다가,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에 떠서, 제가 떠가지고, 그 마취가 떠서, 아, 나중에 출산 후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를 이제 마취를 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이제 매스컴에서 좀 잘못 전달이 돼서 아기들 태어나서 물에 던지면 수영한다. 그러니까 CF에 잘못 나와가지고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엄마나 아빠가 그냥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제 고객이 13개월 아이가. 그래서 근데 그때 물을 심하게 먹어서 그 잠깐 0. 몇 초 사이에 심하게 먹어서 물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소리만 들으면 자지러져요, 애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물의 적응력도 키우고 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와서 물 소리가 나는 그 근처에 바닥에 앉아서 물놀이를 시작해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첨벙첨벙 하게 되고 얼굴에 튀기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하다가 사실은 물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엄마가 안고 제가 아직도 그 낯을 가려서 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지금 하는 기법은 와추를 하는데 엄마 왜 수달
요법이라고 해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다음 저는 엄마를 직접 마취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기법을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물의 그 흐름을 느끼고 엄마가 편안해하게끔 하는 그런 우리 그 슬로우 오퍼링 같은 그런 이런 움직임을 주고 아이가 여기가 괜찮다는 걸 계속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75세 할머니인데 75세 할머니는 고관절 너무 낙상 때문에 고관절이 그 완전히 그 골절이 되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물에서 걷기 시작하시는데 재활할 때 제주 특성상 병원이 거의 없고 그리고 좀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재활을 받으려면 두세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본인이 하시다가 걷기만 하시니까 움직임에 너무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셔가지고 네, 센터에 오셔서 움직임을 계속 배우시는 거죠. 수중하면서 꼭 맞추만 하는 게 아니라 수중 움직임을 계속 배우는 게 발바닥을 완전히 붙여서 걷는다거나 무릎을 들어 올릴 때 밸런스를 만들면 밸런스를 잡으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령대는 뭐 딱 국한돼서 없어요. 네, 없고 그다음에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접한 건 사실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암 환자도 많았어요. 근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 중인 분들보다 치료가 끝나고 이제 몸을 이제 치유 과정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마취 기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마취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취가 베이직이 있고 레벨 1, 2, 3까지 있는데 그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마취를 하시다 보면 아실 수 있고 지금 뭐 다른 치료도 똑같을 거예요. 그 픽스되어 있는 거를 고객이나 환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를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대입시키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래서 기법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상은 왓츠 1이에요. 어떤 대상은 왓츠 2예요. 이거는 없고요. 그리고 그 순서도 어떤 분은 플렉션 익스텐션이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로테이션이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호흡 자체가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물에 뜨지도 못하고 너무 겁내하는 분이 있고, 그럼 그분한테 맞춰서 해야 되고, 한 예로 들자면, 마취를 저는 40분을 하는데, 40분 동안 물에 띄어서 계속 슬로우 오퍼링만 한 적 있어요. 그냥 3, 40분 동안. 대신에 그분의 움직임을 계속 봐야 돼. 호흡도 보고. 전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분한테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그래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그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환경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그 환자 한 명 한 명과 상담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그 문제점이 해결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회원당 2시간을 아예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상담을 해요. 그분의 매일 오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의 컨디션이 다르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 조금 안타깝죠. 대신에 저는 적어도 이제 수영장에서 어, 환자나 고객을 맞이하실 때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문에서부터 물속까지 입수하는 때까지 몇 발자국 올 때, 그 짧은 시간에라도 그분의 컨디션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을 안고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운동을 시키는 내 순서 내가 적어놓은 프로그램을 먼저 보는 것보다는 그분을 한번 걸어보게 하고
평상시에 했던 뭐 움직임들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잠깐이라도 확인시켜 준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신다면 좀 더 강사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수중자 운동사 이 모임에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싶었고 궁금했던 게 장애인 지도예요. 저는 장애인을 거의 맡아보질 않았고, 그 다음 사실 근데 여기 제주도에 정신지체 장애나 아니면 그냥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사실 되게 저는 되게 존경스럽고 그 장애인분들 치료하는 거에 저도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잠깐 녹화 중지하고 우리 문성희 선생님 준비 네, 할게요. 네. 지금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향상 팀에서 수중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문성지입니다. 사실 먼저 맞는, 사실 먼저 맞는 배가 덜 아프다고 해서 이번 달에 해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성훈 박사님께서 지목을 해주셔서 부담감을 느끼고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도 높은 학위도 없습니다. 다만 물이 좋아 수중 치료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수중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기대하실 만한 발표는 아니겠지만 제가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소개와 제 임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군산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소중한 당신과 언제나 함께합니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종합복지 모델의 지역화를 위한 비전을 위해 존엄성, 연대, 비상이라는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산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처음 개관하였을 때는 25m 내인이 4개가 있는 큰 장애인 분들을 위한 큰 수영장을 운영하였으나 제가 이직을 할 때에는 가로 6.6m, 세로 3m, 그리고 수심 1.1m로 많이 작아진 상태였습니다. 수중치료실 수온은 36도에서 38도를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34도에서 36도 사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모임을 통해서 수온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34도와 36도로 내려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능향상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치료와 교육을 신체적, 인지적 기능 향상의 의지를 높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와 가장 많이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가장 큰 목적은 통증 완화, 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복지관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장단기 목표 설정 시 병원과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개별 프로그램에 있어 주 2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년 혹은 2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회 진행 시 40분으로 하루 7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치료는 주 1회나 2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주 1회 시 30분을 두고 있으며 하루 6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에 비해서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짧은 건 치료사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저도 전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인 분들과 시간을 조절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인 분들과 시간 조절을 하다 보면 하루를 온종일 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그냥 안 들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고정적인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2, 3년씩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안 맞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제가 시간 조절해서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중 치료 프로그램은 1시간 혹은 3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용할 때 이용인분과 체력을 고려하여 주 2회 30분으로 진행을 할지 주 1회 1시간으로 진행을 할지 판단하여 보호자와 상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입수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수중 보행, 물에 누워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본 운동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에서 10분 정도는 호흡 가다듬기, 그리고 스트레칭, 이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30분 치료는 만 4세 어린 아이들이나 고령의 장애인분들, 체력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용인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30분 진행 시에는 5분 입수, 그 다음에 본운동 20분, 그리고 5분 이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수중 재활 대상자로는 내성마비, 발달 지연 아동,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 아동, 근육병 대상으로 만 16세 아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는 수중에서의 신체 경험, 활동, 신체 조절 능력 향상, 자신감 및 독립성 발달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동이 어릴수록 신체 경험 활동의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으로는 할로익 10포인트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수중에서의 놀이 활동으로 자발적인 신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다양한 감각 자극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경우 성인분들에 비해 신체 경험이 적고 정상 발달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수중에서의 다양한 신체 경험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할로익 10포인트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수 후에는 모든 대상자들 대상으로 멘탈 어디스먼트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아동의 신체 능력에 맞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트랜스벌 로테이션, 디지털 로테이션, 롱기튜디널 로테이션, 컴바인드 로테이션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중 재활의 최종 목표는 독립적으로 자유형하여 이동하기입니다. 그래서 할로우 기법을 적어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28주 조산아로 출생한 상세불명의 뇌실에 출혈이 있는 백질연화증 진단을 받은 아동입니다. 이 아동의 진단 당시에는 하지와 체간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아동이었고 아동은 뒤집기, 구르기, 배밀이 앉아있기는 가능하였으나 목의 안정성이 떨어져 고개 정렬에 어려움이 있고 어깨가 약하여 상지의 강한 밀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동에게는 처음 입수 시 목튜브를 착용하여 수중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하였고 공과 장난감으로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로익 10포인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아동은 18년 1월생으로 19년도 11월에 긴급 치료를 6개월 정도 진행을 하였고 21년도에 1년을 또 진행을 하였는데 처음 6개월을 진행할 때는 아동에게 신체 움직임에 대한 경험을 많이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였고 그 이후에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아동은 본관에 있는 물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실에서는 그 서 있는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수중에서의 서 있는 활동의 두려움을 없애고 보행에 대한 경험을 시켜주어서 물리치료실에서에 대한 보행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수중 재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로는 뇌병변, 척추 손상 환자, 고령 장애인 대상으로 기능적인 움직임 회복, 근력 및 지구력 향상, 관절 가동 범위 증가, 균형 및 보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수중 재활에서는 주로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분들과 척추 손상 이용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성인 이용인분들은 병원에서의 급성기 치료를 다 받으시고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다르게 이제 신체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이고 성인 수중재활 이용 목적이 뚜렷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뭐 올바른 보행, 기능적인 움직임 회복, 그리고 수영을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지상에서의 보행이 어렵지만 수중에서의 보행이 가능하여 수중에서의 보행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이용인 분들 경우에는 고유 수용성 감각을 통해 신경과 근육의 협응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드라가드림과 아이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력기구를 이용해 슈파인 상태, 이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정점을 두고 하지와 상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하지에 부력기구를 착용하여 한 발 들기, 서 있는 상태 유지, 수중 보행 등을 통해 등장성, 등척성 운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력기구를 착용하여 아이치 동작을 진행함으로써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운동 조절력과 근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성인 이용인 분들 중에 손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한 뇌병변 진단을 받은 이용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신입 교사였던 이용인은 종양 수술 후에 그 왼쪽의 마비 증상과 복시 현상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하였고, 손의 손상으로 균형 감각에 큰 영향을 받아 중심을 잡기 힘들어 했으며, 보행 시에도 지팡이나 혹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이용인 분이었습니다. 이 이용인은 주 1회 1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10분 정도는 누운 상태에서 이완, 그리고 신체 움직임에 대해 시켜주고, 본 운동에서는 아이치와 할로익 10포인트를 이용해 스스로 신체를 조절하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이용인 분들은 부력기구를 이용해 누운 상태에서 관절 운동과 수중 보행 및 기능적인 움직임을 통해 중재를 진행했다면 손해 손상 환자에게 아이치를 적용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놀이 활동인데요. 수중놀이 프로그램은 2명의 그룹원이 함께 1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멘탈 어제스먼트 및 수중 보행으로 준비 단계를 걸치고 있고, 그룹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놀이 활동으로는 공놀이, 물속에서 보물찾기, 장애물을 만들어 통과하기 등 놀이 활동을 통해 운동성 향상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직놀이를 진행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대기자 순서로 그룹을 진행을 하다 보니 장애 정도의 차이를 보여 그룹 놀이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직놀이를 통해 물을 싫어하던 아이, 그리고 잠수를 하지 못했던 아이, 학교에서 생존 수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 힘들었지만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관절 제한 운동은 고령의 여성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람들로 3명의 이용인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력기구를 사용하여 누운 상태에서 상하지 관절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스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중관절 제한 운동은 어르신들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회복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로는 복지관 수중치료실이 아닌 지역 내에 있는 수영장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이용 중인 이용인 분께서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도민체전 수영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용인분은 지체장애로 양쪽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을 하여야 되지만 수중에서만큼은 독립보행이 가능하다며 좋아하시고, 수중에서의 활동을 좋아하셔서 수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역사회에 있는 수영장을 스스로 이용을 하면서 수영을 배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영협회에 연결하여 이번에 도민체전 수영 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중심리 운동입니다. 수중심리 운동은 저와 심리운동사 선생님 2분이 함께 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의 특성과 심리운동의 신체 경험, 물질 경험, 사회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로는 만 7세에서 18세 아동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6명이 그룹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중심리운동은 정서적인 안정, 스트레스 감소, 사회성 향상, 자기조절력,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을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에 수영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운영하는 수영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2곳,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1곳, 그리고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하나. 그래서 이렇게 총 4곳의 수영장이 있는데 사설 빼고는 지금 현재 3곳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18년도부터 꾸준하게 수중 심리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에는 그 아이들이 수영장에 거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깐깐한 운영 규정을 따지고 이용 수칙을 저희에게 달달달달 외우게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영장을 이용할 때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이 진짜 많았는데 몇 년을 데스크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설명을 진행을 하였던 결과 지금은 3곳의 수영장을 이용을 할 때 다 반겨주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수치료실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 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는 아이들의 모방력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사가 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수백 번을 같은 동작을 반복시켜주는 것보다 아이가 주변을 탐색하고 스스로 모방하여 행동하는 게 그 어떤 행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여서 지역 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치료실에 수중놀이를 진행하던 아이가 치료실에서는 두 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었고 치료사의 도움 없이는 누워있는 동작이 안 되는 아이였는데 수중심리 운동을 통해서는 부력판을 잡고 자유형 발차기를 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수중놀이를 진행할 때에 물에 대한 경험이 적었고 수중심리 운동을 진행할 때에는 물에 대한 경험이 늘어있던 아이였지만 이 아이 말고도 수중심리 운동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지역 내 수영장을 탐색하고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스스로 따라하게 하려는 모방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자주 가라는 말을 많이 건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수중 치료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평가도구입니다. 저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GMFM과 BBS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GMFM과 BBS 평가를 위해서는 수중이 아닌 지상에서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중치료 및 운동과 관련된 전문 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수중에 대한 교육은 처음 입사할 때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 같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치료실 환경 개선 문제인데요. 이건 아까 김혜인 대표님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치료실에는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수중 치료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똑같이 느낀 점인데 수온이 높다 보니 치료실에 습기가 가득 차고 곰팡이가 자주 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건강 문제, 특히 이제 피부 질환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수중 치료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발습진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병원을 다녀도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이제 답답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쉴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저는 우선 그 습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피부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 염소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염소 수치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독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유해균, 뭐 유익균이 있는데, 모든 균이 다 이제 소독이 되다 보면, 그런 이제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습진이 아무리 약을 바르고 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안 들어갔을 때는 다시 호전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염소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염소 수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몸에 이게 염소 수치를 바꿀 순 없지만 그거는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염소 수치 자체가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어떤 수영장의 크기에 따라서 염소 수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설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수영장에 이제 뭐 해수풀 뭐 이런 식으로 유행을 했었잖아요. 염소 수치 줄이고 싶어서 네, 그렇게 도입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영장에 들어가면 매캐한 염소 냄새, 그게 피부에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호흡기에 맞아요. 엄청 치명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환기가 수영장에서 정말 생명인데 환기가 안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염소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투입하고 나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2시간 정도를 지나고 나서 이제 입수를 해라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밤에 넣고 아침에 들어가는 형태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에서 녹는 게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 모르고 그 얼마나 그 농도가 짙은지 뭐 왜냐면 이 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확인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구나 이거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해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왜냐면 우리 강사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강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곰팡이 관리는 선생님 어떻게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 특성상 곰팡이 습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24시간 에어컨을 돌려요. 24시간 에어컨을 돌려서 곰팡이가 끼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하고 또 하나는 제습기를 대용으로 써요. 제습기를 그 선생님들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저도 수영장에서 일해봐서 알지만 되게 협소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기가 안 되고 계속 습도는 높고 하니까 계속 곰팡이가 쓸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뭐 27도 아니면 26도에 맞춰서 한 번도 끄지 않고 사실은 계속 놔야 곰팡이가 쓰지 않고요.
수영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습기를 풀로 계속 돌려야 돼요. 아마 선생님들 호흡기가 제일 저는 걱정이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그 그 곰팡이든 에어컨과 염소든, 제습기를 수영장 안에 틀어요? 네. 아, 수영장 안에 진짜? 저는 문이 위에가 뚫려 있어도 어. 계속 틀어, 아, 어쩔 수 그 없어요. 지금 거기 요번에 새로 만든 데도 지금 네, 네. 틀려져 있었던 거예요? 네. 에어컨이 수영장 쪽으로 하나, 그리고 또 안에 탈의실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 작은 데에도. 근데 그렇게 돌리지 않으면 그 안에 제가 뭐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상해요. 뭐 다 곰팡이 쓸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를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못하지만 사실 제 건강이 더 중요하고 고객들 건강을 생각하면 계속,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에어컨들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전기세가 덜 나가거든요. 인버터 그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영장 전체는 할 수도 없지만 사무실 안에의 제습기나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수영장이 지금 5m, 5m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한 탈의실까지 해서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15평 정도 되는데, 거기랑 저희 집이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전기세가 에어컨을 한 번도 끄지 않아도 한 20만 원 정도 나와. 근데 이제 아마 업장에서는 저희 수영장 이런 데는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세가. 그래서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건의하십시오. 전기세가 더 높은 걸로 알아요, 선생님. 전기세가 더 높다고요? 예. 음. 근데 선생님이 가정이랑 비교하면 근데 모르겠다. 이제 영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속 내야 되는 전기세가 있을 거예요.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딱 고정해서 놓고, 거기서 뭐 업다운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어, 건강을 위해서는, 예, 진짜, 곰팡이가 에어컨, 그렇게 관리하기 힘든 건지 몰랐어요. 네, 진짜, 한순간이에요. 에어컨 한 번 껐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커튼에 벌써 이렇게 싹 곰팡이가 금방 쓸어요. 그러니까 절대 끌 수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평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램백 선생님 오셨을 때, 그 할로익 프로그램, 선생님 몇 년도에 할로익 하셨어요? 민성진 선생님, 할로익 교육받은 게 몇 년도 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16년, 네? 몇,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16년, 16년, 2016년. 네, 2016년. 제가 받은 게 2007년이었거든요. 확실히 기억하는 게 지 낳고, 그게 여름에, 1월에 애 낳고, 그게 여름에 갔어, 내가. 갔는데, 그때 램백 선생님이 뭐에 완전히 꽂혀 있었으셨냐면, 균형 능력에 엄청 꽂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셨나요? 2016년도에도? 네, 그랬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리치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셨어요. 기억나시? 그때도 계속 네, 강조하셨나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기 제일 좋은 방법. 그 눈금 있잖아. 보통 이렇게 수영장 보면요. 그 눈금에다가 아예 그냥 우리가 기록을 해놓고 얼만큼 리치하는지를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발바닥 안 뜨고 이게 앵클 스트레티지 쓰는지 힙 스트레티지 쓰는지 그 사람의 이게 습관만 옆에서 측정해 주는 사람이 좀 체크를 해주면 그리고 주관적 감각도 있잖아요. 그 본인이 할 때도 그렇게 하면 그게 물에 들어가서 가 치료를 하건 아니면 운동을 하건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인데
물 밖에 나왔을 때 바로 본인이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 능력이라는 게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lling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수업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수업할 때 꼭 전후에 본인이 그걸 스스로 피드백 받을 수 있게 테스트를 꼭 넣거든요. 간단한 것들을. 뭐 악력을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set to stand, time to set to stand,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 있잖아요. 30초 동안 아니야. 5번을 일어났다. 아우, 나 기억이 왜 아, 요즘 몇 번이지? 홍준 선생님, 그, 기억하죠? 네, 어, FTSST 검사고요. 5 times stand to sit 테스트. 네. 최근에 너무 썼으니까 기억이 반짝반짝할 거야. 그래서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걸 5번 하는 거를 몇 초 안에 하는가. 그게 또 인지 능력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단순히 근력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전반적인 토탈로 볼 수 있는 측정법이라 그런 간단한 테스트들을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뇌병변이나 뭐 이러기는 힘들더라도 관절 질환 있으신 어르신들이랄지 그렇게 할 때는 근데 펑셔널 리치 테스트는 누구든 활용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각 개인별로 갖고 있는 그 장애를 감안을 해서 변형을 해서 쓰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 음, 아까 선생님이 그 발표 중에 그 잘못하신 건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치를 하는데 불역기구를 사용하세요? 아까 발표 그, 중에 실수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쓰시는 건지. 아이치라는 기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력기구를 착용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기 좌우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준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편하게 아이치라고 그냥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치라는 거의 기법의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아이치를 잘 하려면 발바닥 면이 그러니까 신발 아쿠아 슈즈 같은 걸 신고 발바닥 지면 반발력 그래서 여기서 발이 뜨지 않게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사지를 늘려주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호흡과 함께 사지를 늘리며 로테이션을 하는 동작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각광을 받았냐면 와스 테크닉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그걸 연습하기 참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부력 기구가 만약에 들어갔다 아이치에 그러면 아이치가 아닌 거 돼버리는 거야. 부력 기구가 들어가 버리면 둥둥 떠버리잖아요. 그냥 이두저도 아닌 게 늘리는 동작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부력은 도움을 준다보다는 저항기구가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눌러주는 저항기구가 되건 뻗어내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발목에 납을 매주든지 뭔가 이게 고정점이 더 필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치를 즐길 때 수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심이 너무 깊어버리면 또 둥둥 네네.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제가 잘못 들었나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완을 할 때 구력기구 이용해서 가만히 떠 있는다 하셨는데,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완하실 때. 이완할 때 호흡을 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쵸? 호흡을 할 때 큐잉을 어떻게 주세요? 가만히, 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를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 그냥 스스로 호흡할 때, 알아서 호흡하는 거. 네, 네, 제가, 네, 스스로 진행할 스스로 수 알아서. 있게. 우리 물에서 멘탈 어저스먼트 할 때
해야 우리 잘 내려가고 편안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호흡 기법이잖아요. 물에 잠긴다 생각하고 길게 내쉬기 호흡법.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호흡하던 사람들한테 조금만 들이마시라고. 조금만 들이마셔도 내 몸이 부푸는 게 느껴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좀 호흡이 안 되던 분들도 상당히 본인이 내 몸이 늘어나네가 되거든. 근데 이게 마지막 수중운동 마지막 세션에 넣어두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김혜인 선생님이 처음에 흐르는 거, 체액의 흐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체액이랑 혈액, 림프, 뇌척수액도 있지만 근막에 있는 조직액도 흐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게 이 근막의 순환이에요, 사실. 근막의 슬라이딩을 이루기에, 근막의 이완과 근막의 슬라이딩을 이루기에 최적의 환경이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끝 마무리를 호흡으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자율신경계 기능 회복, 유연한 자율신경계가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나가야 돼. 항상. 저는 그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발표하실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 아까 좀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게 또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점이 뭐였냐면 지역의 수영장을 이용하게끔 해드린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 복지관 아니면 뭐 이런 시설에서 수영장을 운영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이게 장애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건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이게 정말 밖의 사회를 접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장애인들이. 맞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그건 자기의 자존감이거든요. 자기 효능감.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성공의 기쁨들이거든, 항상. 아까 울컥했던 게 그거였던 그 모방. 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진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진짜.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그 생후 몇 개월 안 되네 그냥 물에 첨벙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활동할 수 있게 그 점에서 선생님한테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 많이 이걸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쵸? 우리 맨 네, 처음에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이 그냥 사회복지사들이랑 동네 수영장 간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랬잖아. 그 수영장 대단한 수영장이라고. 그쵸?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알려주고 서로가 응원해주고, 어, 좀 같이 좀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이 아까운 3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평가 도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평가 도구가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있지만, 체육학 쪽에서는 수중에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 대상자가 과연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장애 정도, 기능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의 기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국내에 있는 그런 수중재활 관련된 평가 도구를 좀 합쳐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좀 만든 거는 일단 물에 대한 적응도,
이 사람이 아마 이제 템포인트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다른 데서도 다 접목이 되어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물에 대한 적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잠수 능력이 되는지 뭐 심폐지구력이 어느 정도 숨을 어느 정도 호흡을 잠수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부력도구를 사용했었을 때 큰 거부감이 없는지 그리고 그 부력도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 외로 물 안에서의 어느 정도 자기 신체 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 기준을 25%, 50%, 75%, 100%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그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지금 입시를 시키면서 진단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민홍기 선생님하고 이호재 선생님이 저희랑 같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업그레이드를 좀 계속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 바깥에서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전사고로 평가를 했었을 때, 물 바깥에서의 기존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물 안에서의 새로운 파악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좀 기능들을 어느 정도 사전사고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이제 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아까 윤상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 그런 내용들을 저는 좀, 예,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 정상인도 물에서의 활동은 그러면은 그 기준에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들어가는 목적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에 왜 들어갈까? 물에서 살려고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상에서 잘 살고 싶어서 물이라는 환경을 잠시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저는 물 밖에서 평가를 해야지. 물 속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도 아주 장애인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왜 그 노력을 들여서 그 평가를 해야 하나요? 저는 이게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상에서의 평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중력하에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 효능감을 느끼며 삶을 자기가 살아낼 수 있게 우리는 도움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뭐를 잘하고 막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잘하면 당연히 좋지. 수영도 잘하고 못도 잘하고 여기서 뭐 로테이션 컨트롤 잘 되고 뭐 하고 그건 그냥 잘 하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딱 누구한테 들었냐면 나 진짜 어렸을 때 우리 교수님한테 어떤 교수님한테 혼담해서 들었어요. 내가 수중운동 발표를 했을 때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어디 사는 거냐? 물에서 살 거냐? 그러면서 저보고 물에 미쳐 있지 말고 지상운동 만들라. 지상평가, 지상운동. 저 그러면서 웰빙밴드 개발한 거예요. 저 물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물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 물에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물의 맛을 알아야 된다. 정말 미쳐 있었었거든요. 근데 여러 곳에서 이렇게 깨졌어요. 목적이 뭐냐? 수중운동 수출혈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물속에서 살 거냐? 이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선생님들이 잘못됐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물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여기 있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일반인들도 장애인들도 용납할 수 있게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독립, 그리고 뭔가 효능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꺼야 되겠다. 할게요. 이거 녹화 중지.